네, 2회차 한국의 시간, 논제를 이용해서 찬반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토론을 나누어 주실 기본학교 3기 우영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이런저런 논제들을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계속 같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부분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생각이 다른 지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의견이 갈리는, 제 생각에 9번 AI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감속사회와 가속사회의 차이가 벌어진 것보다 더 생산성의 차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AI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감속사회와 가속사회의 차이보다 더 클 것이다. 이거를 우영님은 맞다고 하셨어요. 왜 더 크게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가 AI의 발전이 어떤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AI를 접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세상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로 형성되어 있는 AI를 접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나 여러 AI가 적용된 분야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산업 곳곳에 AI가 들어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피지컬 AI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AI가 어떤 하드웨어 제품에 다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AI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곧 도래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공장에서 어떤 기계가 대체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느끼는 AI의 어떤 발전과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도, 증됐는데, 앞으로 다가올 이 피지컬 AI 시대에는 얼마나 더 큰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논제를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감속사회와 가속사회의 차이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개인을 의미한 것이죠.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우영님 말씀을 듣고 감속사회와 가속사회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원래는 이 감속사회와 가속사회가 그 사회의 성장률이 점점 줄어드는 걸 감속사회라고 하고 점점 늘어나는 걸 가속사회라고 했을 음, 때 이 가속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한 사회 또한 포함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저는 이제 농업사회와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생산성 차이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했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사회가 있었고, 산업사회가 있었고, 정보화 사회가 있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4차 산업사회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을 때, 이 각 사회 단계별로의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더 가속 정도가 커지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산업 사회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 예, 그래서 우영님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나 저는 이제 또 사회에서 야기되는 변화량과 개인이 야기하는 변화량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새로운 그 산업혁명을 경험함으로써 국가가 전체 야기할 수 있는 부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할 때 한 국가가 부가 100배로 커졌다. 그럼 그 시절에 한 개인은 부가 100배로 커졌는가? 혹은
개인의 부는 1000배가 커졌는가? 이렇게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사회와 개인을 나눠서 생산성의 차이가 어느 쪽이 더 큰가라고 만약에 음, 질문을 던진다면 어, 어렵네요. 저는 뭐 정확하게 딱 무자라듯이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부의 생산 속도의 차이만 이야기한다면 개인의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거는 시스템이 있고 정책이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사회가 도래했을 때 적응하는 사회는 아무리 못해도 산업사회의 문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개인은 저는 너무나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석 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대인 있고 중세인 있고 근대인 있고 현대인 있고 이렇게 나누인다고 하셨던 것처럼 어, 스마트폰을 쓰고 뭐 배달 음식을 앱으로 시켜 먹는 사회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사고방식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있을 수 있는 개인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 음,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변화해가는 것 이상으로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개인도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영님의 논제를 살짝 비틀어서 사회 생산성 차이와 개인의 생산성 차이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럼 저는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더 큰 걸로 생각이 돼서 저도 다시 우영님의 동의하는 것을 바꾸겠습니다. 아, 제가 논제를 헷갈리게 적어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요, 논제가 여러 개를 담을수록 좋죠. 네. 왜냐면 뭐 각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논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둘 다 찬성이기 때문에 이 논제를 더 네. 논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네. 궁금합니다. 우영님은 제가 지금 얘기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수록 생산성의 차이는 사회보다 개인에 더 큰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갔을 때 그 사회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가의 뭐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뭐 GDP가 있으면 GDP로 볼 때의 발전보다 그 개개인 각각에서 그 한 사람이 농업사회에 있던 사람이 산업사회로 그냥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했다 하면은 그때 각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그, 그 사회의 발전에 대한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네. 어, 인공지능 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도래했다. 국가는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인공지능 사회가 도래했다. 개인은 얼마나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10,000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이해했습니다. 같아요. 네네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네. 이게 개인의 역량이 점점점 중요하고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확실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상무님의 의견에 왜 동의를 하냐면,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덕트의 범위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을 때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 어떤 노동자가 만약에 산업사회에서 농업사회의 노동자였던 사람이 산업사회 노동자로 갔을 때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덕트보다 그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덕트의 가짓수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발전이 100배라면 진짜 개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그 만 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한번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8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한강의 기적은 부자들의 역할이 주요했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저도 이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이 한강의 기적의 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국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훌륭했고 이 국가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다. 라고 정도만 이해를 했었는데 작가님이 설명하신 그 매판 자본이라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할 때 만약에 1000달러짜리 제품이라면 900달러에 해외에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이 900달러의 외화를 그 어쨌든 그 1000달러짜리 제품을 팔아서 900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 외화를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은 이 100달러의 손해를 입는데 이 100달러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국내의 제품을 1200달러에 판매를 하면서 그 100달러라는 손해를 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스스로의 어떤 제품의 경쟁력으로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으니 그거를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진행하고 그 낮춰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기업이 우리 자국민의 부자인 사람들에게 부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었고, 아 그러면 그렇게 이 기업이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자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 출혈 수출의 전략에 부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 부자라고 말하는 게 좀 덜 지적인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음, 부유한 계층들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치품을 더 비싸게 사줬던 역할을 해줬던 점에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근데 음, 이제 굳이 한번 비틀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부자들의 역할 중요했죠. 근데 저는 또 그, 그 부자들 말고도 서민들이 그 산업 그 새로운 그, 그, 뭐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민간에서 고속도로를 깔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거기에 함께 음, 또 노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서 모두의 역할이 주어했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일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그러면은 음, 여기서 뭐 하나 빠지면은 안 되긴 하지만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가장 주체 누구인가?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 한강의 기적이 가능케 했던 정책을 설계하고 이것을 이행했던 정치인들이다. 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시간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음, 마지막에 주장했던 것처럼 저는 부자들이 출혈 수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출혈 수출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든 그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당시의 부자들께 매우 감사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것들을 보고 계획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정치에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반대했다면 부자들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나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정책이나 정치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단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 이 논제에 넣었던 이유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라서 음, 이제 어떤 부자들도 그 톱니바퀴 중에서 뭐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 그 톱니바퀴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톱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자들도 그 톱니바퀴 안에서 아주 중요한 톱니바퀴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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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굳이 또 한번 꼬집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료 수출할 때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자 계층들 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괜시리 알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부자들은 별로 하는 거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 했었고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을 내가 왜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부자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 심리? 음, 뭐 이게 옛날부터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부자들 다 나쁜 사람이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고 이것도 이제 김태효 작가님 책에서도 다뤄지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농업 질서를 농업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절대 사치를 하면 안 되니까 근검절약에 대한 또 아름다움을 설파했던 그 사회의 교육이 맞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유효했으며 저희 음, 부모님의 사고방식에도 유효하며 저에게도 유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는 그런 인식의 왜곡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100%, 들었습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뭐 굳이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네, 이제 한번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번은 공무원의 순환모직 제도는 필요한 제도다. 라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영님은 찬성하셨습니다. 왜 찬성하셨을까요? 아, 이 순환보직 제도가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의 순환보직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뭐 짧게는 1년, 뭐 길어봤자 뭐 2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이 순환보직을 만든 이유가 어떤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공무원이 하나의 보직에만 오랫동안 있으면 그 하나의 보직과 관련된 산업의 사람들과 깊게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유대감을 형성하다 보면은 어떤 부정부패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보직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환보직이 아예 사라져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만약에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을 한다 하면은 모든 어떤 구성원이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조직의 뭐 사장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더 그룹에 대한 순환보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분야의 조직에 있다 보면은 우리 조직만 잘 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조직을 각 조직의 장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 기업의 발전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어떤 고위공무원에 있어서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9급, 6, 뭐 8급, 7급 이렇게 공무원들이 쭉 있고 제가 공무원의 어떤 조직 체계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조직의 장이 있다면 그 조직의 장들은 조금 순환보직을 통해서 어, 이 계속 이동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문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문장이긴 합니다. 공무원의 순환 보직 제도는 필요한 제도다. 어디에선 필요할 것이고 어디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음, 문장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도 이제 김태효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장에 대한 어떤 반대 주장만 한번 던져보자면, 어, 이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축구로 치면은 포메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죠. 음, 공격수 뒀다가, 그 측면 공격수 뒀다가, 중앙 미드필더 뒀다가, 중앙 수비수 뒀다가, 이렇게 돌리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게 아마 김태우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기 축구에 가면 모두가 멀티플레이어거든요. 음, 조기 축구에 가면 골키퍼도 했다가 공격수도 했다 하지만 프로 단계를 계속 올라가서 이제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를 가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멀티 포지션을 하더라도 그거에 유사한 걸 하지. 뭐 예를 들면 최전방 공격수가 갑자기 측면 수비수를 하는 이런 식의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업,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할수록 그 역할에
최적화된 프로페셔널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모든 공무원을 계속 수단보직을 돌리고 있다면 그런 프로페셔널한 공무원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공무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방금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에 대한 예시를 잘 들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무원 어떤 조직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 각각의 축구 선수의 플레이어들은 그 공무원 조직에서는 어떤 실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무자들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가 그 축구팀을 보면은 감독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잦잖아요. 이 조직이 잘 안 됐을 때 감독을 교체하고, 계속 잘 됐을 때는 감독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직의 장들이 순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플레이어들을 계속 바꾼다는 부분보다는 약간 감독이 계속 바뀌는 부분과 조금 닮아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 제가 이야기로 지금 각 공공기관의 장들은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직책을 계속 바꾼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에서 뭐 어떤 뭐 자동차과의 과장이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동차의 과장 직급에서는 순환보직을 시행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직급 이상에서는 조금 순환보직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그 축구 감독이 다른 팀의 축구 감독은 될 수 있지만 야구 감독은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축구 감독은 누구보다 축구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부장급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저는 그런 리더일수록 더 전문성이 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산업에 대한, 우리 좀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긴 한데, 산업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고정을 하더라도 그 분야 안에서는 조금 순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라고 한다면은, 뭐, 미래 자동차과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어,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튜닝을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공무원들의 보직도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인 내가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다면 그 산업 내에서 자동차에서 뭐 갑자기 항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순환보직을 일으키진 않고 같은 분야에서 순환보직을 일으키는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결국은 그 부서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모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순환보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14번 개발자가 아니라면 코딩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 일단 상도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상도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고 이 코딩 언어에 대해서도 그뭐 코딩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C++, C++,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뭐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이 코딩에 대한 키읔도 모르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접한 부분이
요즘은 코딩을 할 때 그 AI가 많이 코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짜주는데 그 부분 그렇게 자연어로 AI에게 코딩을 시키고 하는 거를 일컬어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그냥 생활하면서 어떤 느꼈을 때는 정말 큰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그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AI한테 시키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큰 어떤 생산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어,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고 그래서 어떤 예시를 들자면은 이 어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전에 나온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웹에다가 어떤 내 파일을 올리고 이거를 수정해줘 뭐 어떤 걸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 바이브 코딩에서는 내 디렉토리에 그러니까 AI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어떤 디렉토리에 채팅봇을 만들고 싶은데 너가 만들어줘라고 한 다음에 어떤 걸 만들어냈다면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바꾸고 싶은데 너가 바꿔줘 하면 그 부분을 알아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코딩의 키업자도 모르는 제가 어떤 채팅봇이나 어떤 앱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이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뭔가 더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특히 개발자가 아니라면 더욱더 이 코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아예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개발 장르가 나타나면서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개발자와 비개발자를 구분하는 그 경계도 모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로 우영님이 하신 말씀은 개발자로 뭐 커리어를 쌓아오거나 개발자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예전에는 몰라 개발 몰라 코딩 몰라 였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와, 정말 잘 요약해 주셨네요. 아,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어 약간 다른 지점을 하나 꼬집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제가 적어도 관찰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것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바로 반응하고, 그것에 모두가 반응하고, 그런데 그 반응하는 대상이 방법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바이브 코딩이다. 야, 바이브 코딩이야. 누구나 코딩할 수 있대. 근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본질은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루는 이 사회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도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인데 바이브 음, 코딩 암만 잘해도 만들고 싶은 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뭔가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게 한 번쯤 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바이브 코딩에 너무 우리가 열정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에 열정하는 건 너무 좋은데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맞습니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거는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게 무언가가 있는데 어떤 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진짜 5초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바이브 코딩을 내가 한 1년, 2년은 적어도 해봐야 이거 되겠는데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막연히 어떤 바이브 코딩이라는 어떤 막연한 대상을 계속 관심 갖고 괜히 이것저것 만지는 일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좀 낭비될 수도 있다. 음, 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거를 빠르게 만들어 보거나 하는 쪽이 더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을 일본가 만든, 네, 자카파 주커버거가, 예. 네, 페이스북을 만든 것처럼,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들 수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던 것이고, 바이브 코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뭐 그거 그냥 그렇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해보고 내가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태도는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최진석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하고 싶은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자신을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이브 코딩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시간에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음, 훨씬 더 빠르게 습득 가능하실 것이다. 음, 입니다. 맞습니다. 뭘 만들고 싶은지를 알아야, 어, 일단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어, 개인의 판타지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 네, 저는 판타지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또 어떠셨나요? 오늘 이 한국의 시간에 대한 책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닿아 있는 어떤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개인이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국가 이야기 시작해서 개인의 이야기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 수미상관 구조가 아주 적절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시간 진짜 옛날에 읽었어가지고, 이번에 장안 녀석들 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이거 참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고, 덕분에 한 번 더 읽었고, 이걸 또 한번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루만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김태호 오부작 중에 네 번째 시간, 한국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상무님 고생하셨습니다.